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5회 환경보건 콘서트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주보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부가 후원하고 환경보건센터가 개최하는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함성 감사드립니다. 자, 환경보건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영상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영상은요, 바로 환경유해 인자송인데요. 환경부가 환경유해인자 유해성과 대응 방법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환경보건 콘서트도 마련이 된 거고요. 지금 보실 영상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는 것이 있죠. 이름도 어려워요. 눈에도 안 보여요. 우리 몸 아파져요. 어디 숨어 있을까? 플라스틱 속에 환경유해인자 알록달록 공해 환경유해인자 녹슨 물건 만져도 환경유해인자 새로 산 옷 속에도 환경유해인자 눈이 따가워요. 환경유해인자 기침이 나와요. 환경유해인자 피부 가려워요. 환경유해인자 몰래 몰래 숨어있는 환경유해인자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쓰는 것 여기저기 곳곳에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이름도 어려워요. 눈에도 안 보여요. 우리 몸 아파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 플라스틱보다 나무 유리 선택해 초록나무 뒷마크 친환경 찾아보기 장난감 놀이 후 깨끗하게 손 씻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어요. 상쾌한 공기 창문 열어 환기해 과일 채소 먹고 건강해질 수 있지. 깨끗한 물을 자주 마시기 유해인자 줄이고 우리 건강 지켜요. 선생님들 표정이 마치 다큐멘터리 한편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이 환경유해인자송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정보들을 따라 부르기 쉽게 그리고 율동과 함께 마치 아이들에게 전달하듯이 그런 전달하는 영상이 나와서 굉장히 거부감이 적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네, 굉장히 진중하게 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다소 조금 더, 유연하게 바로 다음 순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경보건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강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멋진 강연을 펼쳐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실 분은요, 경상국립대학교 환경보건센터 부센터장님이시자 예방의학교실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미지 교수님께서 기후위기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 펼쳐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 부센터장 김미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오고 나서 굉장히 멋진 시설에 방송 장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도 다 계시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어떡하나 긴장했는데 앞에 유해인자송 같이 따라 부르면서 좀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저희 앞에 유해인자송에서 나왔던 부분은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접할 수 있었던 환경 유해인자 이런 게 좀 많았는데요. 좀 더 폭넓게 보기로 하였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건강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이 그림은요, 영국의 일러스트레이터인데요, 소니 로스라는 작가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기예보 보는 것과 비슷하죠. 이렇게 등압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가 땅이고 바다고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낙뢰도 치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은 폭염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그림이 좀 더 의미하는 바는요, 이런 날씨, 기후라는 것이 자세히 보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예방의학 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전문이고요.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한 게 한 2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지, 폭염이지, 폭염을 준비했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해 여름에 덥다고 느껴졌어요. 올해 폭염일수가 며칠이었을까요? 이 폭염일수라는 건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슬라이드 자세히 보시면 답도 나와 있는데요. 올해 폭염일수는 14.1일이었습니다. 14일 한 1년 중에 여름 중에서 한 14일 정도가 33도, 일최고 기온이 33도씨가 넘는 날이었구나. 이만큼 더웠는데 그 정도가 14.1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 50년간 폭염일수의 기록을 쭉 보시면요,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50년간 폭염일수를 지켜봤더니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2018년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이때는 폭염일수가 총 31일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도 매우 더웠는데요. 29.6일로 매우 더웠습니다. 지난 50년간 기록을 봤을 때 31일 정도 되면 정말 기록적인 더위고 큰 위험이 있었던 더위였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오늘 태어난 아기가 20년이 지나서 대학교를 갈 때쯤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얼마나 될까 추정을 해봤더니요, 좀 흐린데 38일입니다. 올해가 덥다 했는데도 14.1일의 폭염일수가 있었는데 2042년에는 38일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74일입니다. 서울도 많습니다. 65일간의 폭염일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라는 건요,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이런 온열 질환을 일으키고요. 그런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폭염에 관련해서 특보를 내리고 있죠. 주의보, 폭염 경보를 내려서 사람들이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폭염 일수에 따라서 온열 질환 사망자 수를 같이 나타내 봤는데요.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온열 질환 사망자 수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폭염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걸까? 온열 질환만이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염이 되게 되면요, 평상시에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위험도가 높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폭염 일수와 함께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라는 것을 산출해봤는데요. 하루 날씨가 33도씨 이상, 폭염 때문에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모두 계산을 해봤을 때는요. 여기 노란색에는 온열질환 사망자 수인데 2018년이 기록적인 더위였어요. 이 170명에 비해서 추산을 해봤더니 800명이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짧게 이렇게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완화와 적응 대책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이 메인으로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라는 거는요, 한 30년 동안 날씨 그리고 기상이 평균적으로 변하는 것, 그 변동의 특성들을 말합니다.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거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평균 상태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평균 기후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인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태양이 변화하는 것, 태양 에너지가 변화하는 것, 지구 공전궤도나 자전궤도가 변화하는 것, 아니면 지구 내부적으로 화산 활동이 있거나 이럴 때도 지구의 기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요, 인위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들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또는 나무를 베면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토지 이용에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 변화가 진짜로 과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 IPCC라고 하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이 IPCC에서는 최근에 6차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인간의 영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WHO에서는 기후변화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이 제일 첫 번째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의 주요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화 방법, 그리고 적응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완화라는 말이 영어로는 mitig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들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또는 나와 있는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는 나무 같은 거 심는 것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완화 대응 방법이라고 하고요. 기후변화의 효과에 대한 영향을 그 피해를 좀 완화시키거나 또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 그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어댑테이션. 적응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우시죠. 그래서 이 완화와 적응 방법은요, 두 개가 아예 독립된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조성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무를 심고 가로수를 조성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 조성이라는 것은 완화 대응 방법의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가로수가 조성이 되면 대기질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폭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늘막이 되어줍니다. 적응의 한 방법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화와 적응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오늘 말씀드릴 메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폭염 때 사망하는 사람들,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또는 올해는 폭염도 폭염이었지만 폭우, 집중호우가 많았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 이런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은 사실 아주 다양한 범위, 넓은 범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고온 스트레스, 폭염 같은 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대기질 악화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 설명은 지금 조금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와 대기질의 관계 좀 생각하시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질은 항상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지금 대기 중에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있을 때 기상 상황이나 그 기후의 변동 같은 것들이 그 대기오염 물질을 조성을 바꾼다거나 또는 분포를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많이 돌린다거나 자동차를 많이 탄다거나 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생긴 것들 때문에 대기질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 생긴 물질들 때문에 또 기후변화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극한 기상현상도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한파 그리고 가뭄, 산불, 집중호우, 태풍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매개체의 분포와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마시는 물, 수질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식품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밖에서 야외 근로자분들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기후변화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두 기후 보건의 민감 취약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이나 어린이, 고령자, 기저질환자, 해안가나 저지대에 사는 분들, 그리고 야외 근로자 같은 특정 직업군, 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임산부 등도 모두 기후 보건의 민감 취약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6개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온 스트레스입니다. 온실가스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요, 지구가 이렇게 따뜻해지죠. 지구 온난화,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도 더 자주 오고, 더 강하게 오고, 더 길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요, 열사병이나 열경련 같은 온열 질환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또 그로 인한 사망까지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신장 질환,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고온에 노출됐을 때 탈수 그리고 허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생리적인 기전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요, 임신을 했을 때 고온에 노출되게 되면 탈수도 탈수고 그리고 분만 유도 호르몬이 더 촉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산을 하게 되고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등 임신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영향을 어떻게 우리는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수분을 적절히 섭취를 하시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에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심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본인이 있으시다면 질병관리청에서 그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거기 수칙 안에 질환자별로 온열질환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그런 예방 수칙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일 때는 야외 활동 시간을 줄이시고 주변에 온열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증상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폭염 경보 시스템 같은 걸 운영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재난 문자로 많이 오죠.
그리고 공공시설 안에 무더위 쉼터나 물놀이터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해서 야외 근로자의 작업 시간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야외 근로자의 작업은 개인이 내가 오늘 폭염이고 더우니까 일 안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좀 더 높은 관리자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루프, 쿨 루프라고 해서 지붕을 녹화시킨다던가 해서 열을 막는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가로수 심기나 폭염과 관련하여서 구급대원을 교육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모두 고온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질 악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한 날 우리 인간 활동을 통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질소산화물들이 대기 중으로 많이 나오면요. 이 물질들이 태양의 자외선과 만나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오존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이 오존은 성층권에 있을 때는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주는 이로운 오존이지만 우리가 숨쉬는 대기권에 있는 오존은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호흡기계에 자극을 주게 되고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 알레르기 질환 있는 분들에게 자극 증상 나타나고 특히 천식 있는 분들에게는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인데요. 이 기후변화 자체가 미세먼지의 조성이나 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증가할 수가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있거나 또 산불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연기 속에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물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물의 생장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식물이 알레르기 물질을 뿜는 꽃가루를 내뿜는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알레르기 물질이 증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같은 질환들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질 악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시면요.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 주변에 야외 활동을 줄이고 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교육하는 것, 그리고 녹색 도시를 조성하는 것, 오존 알람 같은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극한 기상현상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 증가하고 그렇다 보면 폭염, 집중호우, 태풍, 랑뢰, 홍수 이런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 강도, 기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과 강수의 패턴이 바뀌면서요. 오히려 가뭄이 생기고 산불이 발생하는 것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외상은 이런 재난은요. 사람들의 외상, 손상, 사망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나 PTSD 같은 정신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한 기상 현상들은요. 우리의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건강 영향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 119를 불러야 하는데 부르지 못하는 것,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부르지 못한다든가, 차가 파손되어서 부르지 못한다든가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정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 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필수적인 그 전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한 기상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대피 명령, 재난 경보를 잘 확인하시고 비상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족들과 좀 상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평상시에 그러면 그때 대피할 때 짐을 좀 미리 싸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사회적으로는 조수의 영향이 큰 지역에 건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그리고 재해 시스템을 만들고 재해가 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개체 분포와 생태계 변화입니다. 모기, 진드기, 벼루, 파리, 쥐, 설치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병원체를 옮기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옮길 수가 있고요.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극심하게 변하게 되면서 이렇게 모기나 진드기들이 생활하는 사이클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들의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매개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하는 그 시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과 매개체가 접촉하는 것 역시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매개 감염병이 좀 대표적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북미에서는 라임병, 웨스트나일열 이런 매개체 질환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발생률이 아주 작은 편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매개체 질환이 있다면 모기매개 질환으로는 댕기열, 그리고 진드기매개 질환으로는 쯔쯔가무스증이나 SFTS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개체 분포와 생태계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평상시에 모기랑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시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개체 노출이 예상될 때는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노출을 줄어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할 때 내가 나갔을 때 노출 가능한 매개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방충망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주변에 고여있는 물을 없애는 것, 이것은 모기나 진드기 같은 매개체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적응 전략으로는요, 민감 취약 집단에게 예방 수칙을 알려주는 교육을 하고요. 작업장 내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창문을 열어서 매개체가 접촉하는 걸 좀 줄일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매개체 질환 예방을 위해서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지형을 바꾼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매개체와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질 악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서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일어나고 하면서 농장이나 가축에서 나오는 배출물, 도시에서 나오는 거, 거주지에서 나오는 이런 배출물들이 물속으로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세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과 함께 환경 유해 인자 같은 것들도,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유해 인자들도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닷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비브리오균 같은 미생물들도 번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물들이 범람하게 되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물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에 있는 독성 조류, 남조류, 녹조류 같은 건데요. 독성 조류들이 대량 번식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가 물놀이 할 때 쓰는 수상 레포츠를 즐길 때 쓰는 레크레이션 수 같은 것들이 오염될 수가 있고요. 또 연안에서 수확하는 조개나 갑각류 같은 먹거리에도 오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염된 물과 식품을 통해서 질병이 아주 많은데요. 콜레라나 장염 비브리오 감염증, 비브리오 폐혈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장독소성 대장균 감염증, 이런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수인성 감염병, 그리고 위장관 질환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하여야 할 적응 전략은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하고요.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오염된 바다에 노출되어서 감염이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면역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사회적으로는 수인성 질환 관련 공중보건 감시 체계를 잘 갖추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보건 담당자가 있다면 어촌 주민들과 같이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는 게 필요하고요. 조개류, 양식장 폐쇄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집중호우 후에 레크레이션 수역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 수영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품 문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품의 안전, 식품의 보건,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온 상승하고 강수량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살모넬라균 같은 병원성 미생물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을 오염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아까 앞에 수인성 질환과 비슷하지요. 이런 식품맥의 감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고 병충해가 많아지고 홍수, 가뭄이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먹는 그 곡물 생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품의 분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람들의 영양 결핍, 영양 부족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요. 식품을 냉장 보관하고 그리고 식품을 다루고 음식을 준비할 때는 위생을 철저히 식사 전에 손 씻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라에서는 식품안전수칙의 효과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식중독의 집단 발병에 대처하고 수질 관리를 규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씨는 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최대한 1.5도씨도 넘지 않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국 195개 당사국이 모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각국은 5년마다 국가에서 각 나라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건지 그 목표량을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제출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고 해서 기후위기에 안전하고 회복력이 높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적응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는요. 이 3차 대책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화석연료 사용을 하면서 인간 활동 때문에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흡수하는 것을 모두 맞춰서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환경부에서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를 개발을 했고요. 가정편, 기업편, 학교편으로 나눠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실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우리나라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하기,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실천 방법들은요. 즉각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건강에도 이로운 점을 같이 주는 방법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걷는 거, 자전거 이용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대기질의 개선을 만들고 그리고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고요. 음식 포장 시 일회용품을 줄이면서 노출될 수 있는 환경 유해 인자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후 위기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건강에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기후 위기에 의한 건강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방법들, 적응 방법들이 있고, 그것을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참고 자료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제 미국에서 뉴욕 주립대에서 했던 게 이제 Environmental Systems and Risk Management라고 해가지고 이제 환경 시스템과 위해성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환경보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피해에 대한 부분들, 영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어떤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환경 유해 인자는 따로 관리를 하고 또 피해 대상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환경보건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좀 생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대중이 이 리스크, 환경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지는 않죠. 대부분의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피해를 줄이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학교 주변에 조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게 디젤 차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차량이 클린 존이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딱 보내는데 그 택배 차량이 서서 그 대문, 그러니까 선생님도 서 계시고 아이들을 받으면서 택배 차량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기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 배기가스가 그 실내 안으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201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아마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아이들링 상태, 그러니까 공회전 상태로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진짜 가슴이 툭툭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와 아이들이 따로 어떤 공간이 없이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 그런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건강에 대해서, 또 특히 환경 보건 문제는 좀 장기적인 어떤 문제이잖아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적절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아야 되고,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어떤 소통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용어에 대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리스크라는 부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도 너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용되는 용어가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환경보건에서 리스크, 위해성은 무엇이 있는지, 이제 각자 노출에 대한 거, 그리고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 영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위해도를 평가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보건에서 이런 리스크, 사실 리스크라는 부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좀 다양하게 되어져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라는 단어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히든 리스크라고 합니다. 숨어져 있는 리스크. 우리가
사실 알려진 리스크,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 행동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물론 전체 다 하고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왜 우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관적으로 다양한, 그러니까 수용체마다, 그러니까 취약성도 다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적인 부분이 다양하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용하고 있는 용어가 사실 제가 건너와서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용어가 너무 다양하게 어떤 말로 제가 정의를 해야 되나, 우회성 인식으로 해야 되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할 때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한 가지 용어로 얘기를 했었어요. 때로는 뭐 물론 이제 위기 대응할 때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을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가 각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각 분야에서 환경 보건, 또 뭐 안전학회, 안전 쪽에서 대해서 또 뭐 공중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이제 그 분야에서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해성 소통이나 뭐 위해 의사 소통, 그리고 위기와 위험 관리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좀 건강하고 안전한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개인이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또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받아서 어떤 우리가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은 위해성에 대한 부분들, 위해한 어떤 인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하게 건강한 그런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리스크와 우리가 해저드라고 하죠. 유해성, 그러니까 위해성하고 유해성, 이거 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해성은 우리가 가능성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일어날 확률적인, 아까 이제 김미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망률, 부상률, 손실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에 대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접적인 건강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학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건강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농작물이 많이 이제 고사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재산상의 손실인데, 그 어르신들은 그 농작물이 고사가 되고 그게 한 1년간의 농사가 망가뜨려졌을 때 그거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이 훨씬 더 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률적,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는 우리가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유해인자에 대해서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 결과를 원인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유해성에 대한 강도가 높을수록 위해성은 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다양하게 환경 유해인자라고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위험 요소,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위험 요소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위해 요소,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위해 요소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hazards, 또 risk factors, 뭐 이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 보면 우리가 리스크를 결정을 할 때 이게 얼마만큼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을 할 때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인지를 해야 되는 분야는 일단 환경 유해인자, 원인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강도가 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발생될 빈도에 대한 부분들, 또 한번 사고가 발생될 빈도는 적은데 또 강도가 세요. 한 번 이게 났을 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고 하죠. 이게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됐을 때는 상당히 위해성의 강도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기간적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는지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지 짧게 행동에 옮겨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적은 부분이 되겠죠. 해결될 수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사고뿐만이 아니라 유해 인자들, 환경 오염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체류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시간이 사고 영향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 이 대기 중에서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저희 몸으로 들어왔을 때도 체류 시간이 긴 물질이 있고 짧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독성학적인 측면인데 우리 몸에서 어느 장기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유해 인자가 그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저희 대중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노출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수용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수용체의 취약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노출 양도 중요하고 노출의 빈도, 또 노출의 기간 이런 부분들도 평가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어떤 보건, 의료 안정망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사회의 취약성에 대해서 하나 이제 포함되는 그런 카테고리, 평가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또 이제 우리가 연령별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르신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혈관 질환자들, 여러 가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셨죠.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피해의 어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대상자에 따라서 다양한 취약성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평가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맞춤형으로 우리가 환경 보건에 있어서는 그 정책적인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유해성과 수용체의 취약성이 하나의 이제 교집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 리스크라는 어떤 결과적으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유해성이 크면 리스크가 커지고, 또 마찬가지로 수용체 입장에서 취약성이 크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환경 유해 인자의 유해성에만 포커스를 맞춰 왔어요. 이게 위험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또 리스크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노출 경로로 우리가 유입됐을 때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용체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인구 집단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에서의 리스크, 그 위해성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책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환경 유해인자 유해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특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좀 더 우리가 근접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집증후군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프탈레이트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구들, 또 라돈 그 말씀하셨지만은 라돈도 우리가 그 노출에 대한 경로에 따라서 원래는 이게 발생은 자연 발생원이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오염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라돈에 의해서 우리가 넘버 1에서 2 정도의 그 폐암 발생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우리한테 노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환경 유해인자 노출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느냐. 대부분의 환경 유해인자가 식품을 통해서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질환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피부를 통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피부암을 발생하는 그런 유해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식품을 통한 방사능 노출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제 분해 그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해 인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로로 노출이 됐을 때 더 큰 유해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구를 통한 거하고 또 우리가 호흡기를 통한 거하고 굉장히 큰 유해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용했을 때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각자의 노출에 대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위해도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리스크를 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이해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률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저희가 이제 위험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물리적이고 한 가지 뭐 기후 변화도 아까 말씀드린 열성에 대한 건 물리적인 거죠. 그리고 뭐 화학적인 아까 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물학적인 뭐 감염병 매개체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또 중요한 건 또 문화적인 위험 요소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적인 위험 요소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식습관이랄지 생활 그리고 그 문화적인 형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었던 경험도 많이 있지만은 배운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이 문화적인 인프라 그리고 시민 의식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자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동참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피해의 그런 어떤 정도를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각자 그 연령별로 다른 어떤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의 그 행태가 있어요. 뭐 뭘 잘 빤다거나 뭐 기어다닌다거나 아니면 뛰어다닌다거나. 그래서 그런 특히 미세먼지가 우리가 공기중으로만 흡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침정먼지가 있어요. 침정먼지가 다시 재비산돼 가지고 이렇게 코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그 행동이 더 과격하고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발달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취약 인구를 평가를 할 때 대상자로 했을 때 이제 고령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아까 심혈관계 질환이나 치매 같은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어르신 이제 어머니 아버님 계셨을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더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지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한 가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의 물질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우리가 노출이 되느냐 그 부분이 평가가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재밌는 예로 저희 그 독성학 교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 놓고 저녁 만찬에서 오늘 뭐 화학물질 뭐 다육신이 얼마만큼이 들어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식단을 할 때도 물론 영양소도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랄지 유해인자가 같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우리가 섭취를 하느냐, 얼마만큼의 그거에서 과잉으로 이제 섭취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뭐 소금도 되게 그 이상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화와 균형 이런 게 필요하고 이게 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야외 놀이 시간 사실 요즘은 뭐 미세먼지나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바깥에서 노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이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루에 30분 이상은
바깥에서 놀아야 된다. 아이들은 비타민 D도 있고 여러 가지 태양에서 오는 중요한 유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해라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양쪽에 필요한 부분들을 취하면서 또 피해가 되는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다이옥신에 대해서 사실 임산부들 안에 모유 수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모유 안에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유 수유를 그냥 이런 카우밀크가 아닌 그런 엄마의 어떤 밀크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은 더 많은 그런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어떤 상관관계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 경제, 사회적인 환경 정의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윤리의 문제에 대한 것들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윤리적인 부분, 또 우리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많이 고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발자와 피해자, 우리가 뭐 책임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더 공개적으로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화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의 양상, 분쟁의 양상으로 가게 됐을 때 이제 유발자에 대한 또 오염 유발자에 대한 부분들, 또 파악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환경 보건에서는 특히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히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꾸준하게 저희가 파일업을 하고 또 데이터를 구축을 해놓지만 또 그 정보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들도 또 어떻게 보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피해 규모도 실질적으로 광역적이고 굉장히 기간적으로도 잠재적인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액션을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해결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좀 늦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위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문화가 형성이 될까 하는 부분이 우리의 좀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인식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각자 굉장히 다양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를 대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인식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피해를 받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각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유해 요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행동 양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태까지 예를 들자면은 그때 미국에서 살았던 옆에 계시는 분이 아이가 이게 천식이 있으셨어요. 천식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담배를 피긴 한데 바깥에서 피고 아이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분의 옷을 통해서 담배를 피고 바깥에서 피더라도 옷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3차 간접 흡연이라고 하거든요. 통해서 아이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런 부분, 그런 습관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뭐 물론 담배를 끊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바로 뭐 옷을 벗고 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아이를 대한다거나 또 직접적인 어떤 접촉을 좀 피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대응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노출이나 체내 축적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줄여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뭐
천식이랄지 아토피랄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조금 또 좀 줄여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 혹은 위험 상황에 닥쳤을 경우 대중과 이해 당사자들이 에게 일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보건 영역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행동 습관이랄지 어떤 또 환경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에 의해서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WHO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양방향 소통이 되어야 된다. 한 방향으로 정보에 제공해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소통에 대한 것은 문화적인 행위이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런 그 정보를 통한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들. 하다못해 우리가 앞에 나가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제스처를 통해서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행위 자체도 우리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그 감정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걱정과 근심,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런 소통의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중한테 제공해야 될 적절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것은 아주 신뢰성 있는 부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일반 대중들 모두가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취약 인구라고 해서 우리가 제외시키면 안 되고 아이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위험 관리 행동 방향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일단 취약 인구 중심, 지금 현재 물론 대중들하고 소통도 쉽지가 않지만 취약 인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고 하면 취약 인구를 보호하는 그런 인구 집단과의 소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통 경로가 일단 비상시 소통 경로와 또 이런 보통 우리가 일상시 소통 경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정보 제공이 어떤 소통 경로, 그러니까 일단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정보 소통이 필요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자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대응 행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 좀 더 깊게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그런 이제 이런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메시지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유해 인자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대응 행동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지, 아까 단순하게 그 이웃집 분에 대해서는 옷을 벗어서 빨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행동 중심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위험 메시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고 협력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단은 과학적인 우리가 불확실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상황적이고 또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또 모르는 부분은 사실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신뢰관계예요. 우리가 신뢰가 무너지면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적절하게 대응 행동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재난 사태를 더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자들이 초기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코로나 이제 맨 처음에 어떤 많이 문제가 있었죠.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해서 함께 소통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너무 무관심한 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소통 그 대상자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속적으로 위험 소통이 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이 유발될 때까지,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론하고도 열린 관계가 필요하고, 또 이제 환경보건 정보나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수용체 중심으로 건강 영양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 일단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 무관심하냐 아니면은 너무 과잉하느냐, 또 위해성이 너무 크냐 작느냐에 따라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 이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상시에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이게 또 WH 모듈에 다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접목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매뉴얼이 개발되어서 활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의 관리에 있어서 좀 이제 예시를 한번 드려봤어요. 이건 어린이들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있는 모든 어른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 화학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어른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경고, 아까 제가 어린이집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주로 행하는 습관에 대해서 습관들, 아까 뛰거나 물론 이제 뛰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마스크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대응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른들의 행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염물질의 다양한 발생원, 이게 이제 외부에서만 발생원이 있는 게 아니라 특히 뭐 학교 안에서 급식실랄지 이런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유해 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제어를 하고 원천적으로 위해성을 감소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위해성 수용 부분에 대해서 위해성 수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걸 무조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미세먼지가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뛰어놀 때는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의 위해성 수용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심의와 통합 과정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좀 소통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건 분야 우리 전문가들을 모신 만큼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석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두 전문가분들께 먼저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강연 준비를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강연하시면서 그리고 서로의 강연을 또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부센터장님, 네,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제가 이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는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유독 올해부터 그 연구자 집단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또 보건소 직원들 이렇게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해서 기후위기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듣고 싶다,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흐름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조금은 나의 일이 아닌 일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내가 잘 알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좀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급님 말씀 수업 내용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분들하고 얘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의 그런 위기 인식하고 미국에 갔을 때 위기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1차 많이 놀랐고 또 이제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또 DDT라는 물질을 그 나라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DDT는 우리가 금지 물질인데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거는 암을 발생하는데 자기네들은 말라리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물질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70년대 때 그때 이게 이제 공중보건에서 그 DDT를 뿌려오면서 이를 잡았던 그런 게 이제
뿌연한 게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유해 인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 새로운 정보들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선진적인 어떤 보건적인 부분들, 공중보건에 대해서, 환경보건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고 있구나. 이게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부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되게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식하는 부분들, 또 저희 나라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가 하자 하면은 이렇게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생각의 차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결과, 정책적인 결과도 나오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 많이 깨달았던 그런 기간이었었습니다. 네, 소감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강연을 들으시면서 혹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거 좀 궁금했는데 했던 사항이 있으시다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전 사실 손 아무도 안 드실까봐 아까 전에 강연하실 때 어떤 걸 좀 질문을 제가 드려볼까 준비를 좀 했었는데 네, 잠시 혹시 일어나셔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연해주신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위기 및 위험 관리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라는 그 슬라이드에서 대중의 걱정, 근심, 공포감 확대 방지하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대중에게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 나와 있는데 그 대중에 대한 위험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대중의 그런 공포감이나 근심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지금 현재 예시만 들어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그런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또 어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을 떠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그런 근심들이나 공포심이 나타나는 게 긍정적인 변화도 나올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방지되어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정말 그런 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방지를 해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이 갖고 있는 어떤 공포감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과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유해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수용성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 이런 또 외교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를 공중보건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또 불필요한 공포감의 확산은 절대적으로 유해성 관리에 합리적인 유해성 관리에서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고 이제 그거를 또 차단하는 부분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외교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더 정치적인 부분들도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제가 공중보건 환경보건적인 측면으로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과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정말 얼마만큼의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타당성?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예전에 광우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광우병 사태. 그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중들이 그걸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는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때는 뭐 30개월 연령에 대한 소외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사실은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신에 약간 좀 비전문가들이 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개되어야 된다, 되어야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팩트 기반의 그런 정보가 또 좀 더 오픈 마인드한 상태에서 좀 그런 것들이 또 정서적인 어떤 소통과 함께 같이 소통이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또 정보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참 그거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광우병 사건의 경우에는 환경보건 측면에서 잘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사례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잘된 그 환경보건 측면에서의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사례가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잘됐다 못됐다 이거를 딱 그 구별지어서 말씀드릴 네. 수는 없겠지만 광우병 사태는 사실 바람직한 그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좀 더 우리가 국민 보건적인 측면에서 조금 구체적인 정보를 그 포커스를 맞춰서 제공이 됐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뭔가 이슈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인식이 이제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제 좀 우리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양쪽이 있어요. 양쪽을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된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WHO에서 얘기한 부분들 3T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그걸 트래킹을 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잘했다.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고 또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그 검사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선을 파악하고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잘 추적해서 관찰하고 대응 행동을 또 시민들이 잘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저희 나라가 폐쇄를 하지 않았어요. 이 공중보건에서는 사실 이제 되게 텍스트에서 나올 부분만큼 그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인 부분들, 항상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부분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특히 우리가 처음에 격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또 서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환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비료 같은 거는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이 아니죠. 이건 생산성을 확대하는 영양물질입니다. 이게 인식의 차이입니다. 명약관화한 어떤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격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쿼런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명백하게 영어에서는 쿼런틴과 아이솔레이션이 다르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회적으로 좀 따로 두고 한 14일이나 일주일 정도 이제 보면서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걸 격리라는 말을 쓰죠. 또 감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상화시키고 범죄화시키는 그런 단어를 많이 그렇게 딱히 어떤 대신할 말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환경보건, 공중보건의 문제를 다룰 때 그걸 대중에서 특히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어떤 단절감이나 고립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그거에 대한 정서적인 어떤 충격들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하고 싶은 우리
네,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잠시 일어나셔서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환경보건센터 남궁선주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강연과 두 번째 강연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이제 첫 번째 강연 해주신 부센터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연 마지막 쪽에 테이크홈 메시지라는 거를 제가 개념을 보았는데 그 관련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이크홈 메시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제가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후변화라는 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심화가 될 거고,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이라는 게 딱 교과서에 정립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더 달라질 수 있고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 이라는 것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에 내가 잘 대처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잘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될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직접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전에 강연 진행하실 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적어둔 게 있는데 혹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기회를 조금 혹시 미처 질문 못한 우리 참석자분 계실까요? 네, 그럼 네, 선생님 일어나셔서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개인으로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박서연 연자님께서 유해인자에 따른 환경성 질환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서 환경성 질환이 유발된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개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좀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죠. 환경 유해인자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가 아니라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 어떤 산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교통량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이 실내 공기질이 좀 더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유해인자 송에서도 나왔듯이 좀 친환경을 사용한다거나 이제 그런 한 가지의 어떤 자기 습관을 바꾸고 또 우리가 사실 먹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호흡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물질 대사를 통해서 배출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유입되는 것을 좀 줄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배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주변에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귀를 열어두고 주변에 뭐 산단에서 요즘은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쪽으로 해서 화학 종합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둘러보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저희 환경보건센터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우리 참석자분이 계시다면 네, 선생님 손을 들어주셨어요.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수라고 합니다. 쭉 들으면서 가장 이제 몸에 와 닿는 게 아까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그게 이제 가장 큰 화두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방류가 30년 앞으로 또 길게는 100년 동안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얼마 정도 미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수산물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이나 또 그 수질이나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답변 혹시 그러면 부센터장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위험도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길 수 있는 건강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좀 목록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얼마나 노출되고 그 노출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이런 걸로 그 방류로 인해서 이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공포심만 조성하기보다는 좀 근거를 가지고 어떤 영향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길 수 있으니 우리는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벌써 시간이 12시 29분. 네, 벌써 30분이 다 됐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네, 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제5회 환경보건 콘서트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 멋진 강연을 보여주신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까지 열심히 활약해 주신 우리 두 전문가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